이번에는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이제 쟁점들입니다. 이 작전 통제권 문제는 이제 1954년 7월 14일 대전협정을 통해서 한국 합참의장이 유엔 사령을 넘겼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조중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원 인민지원군이 왔을 때 북한군의 작전 통제권을 넘겼죠. 중국 인민지원군한테. 그래서 그거는 뭐 이게 특별히 이 자체가 크게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전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이 만들어지면서 유엔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위임한 거냐 이양한 거냐 가지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한창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이제 제가 결정하는 데 참여한 건 아니고요. 국방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위임한 거다. 근데 위임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위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그건 다시 유엔 사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오게 될 경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당시에 이제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거는 이양이다. 위임한 이양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뒤집을지 몰라요. 왜냐면 그게 법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양 당사국 간에 이제 합의한 상황이고 문서로 남아져 있지만, 그거는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제 이양으로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시작전 통제권은 94년 12월 달에 넘어갔고, 우리가 받아왔고, 그러나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합의를 해서 이 보면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기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단계, 1단계를 했고요. 이때 계획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작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제 평가를 하는데 10월 달에 한미 SCM 연례안보회의에서 이제 그 국방장관, 그 외무장관이 국가장관이 만나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의 의견을 들어서 통과.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단계는 원래 윤석열 정부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이제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위협 이런 걸 들어가지고 현재 계속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할 때부터, 국회의원 하기 이전부터 계속 반대했습니다. 전작권을 가지면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서재준 교수가 했던 정말 신기한 나라다. 어떻게 미국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안 받겠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999년도에 미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 보고에서 정확하게 미 의회가 넌 원어 수정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이제 제시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3단계에 걸쳐서 철수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정에서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됐던 거고요. 왜냐하면 전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에 유례없는 어느 나라도 자국의 전작권을 독재적으로 행사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또 이거를 보통 이제 나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토는 지역 방위는 현지 자국의, 예를 들면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독일이 행사하는 거지만, 다만 연합작전일 때만 그 나토군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 갖는 거지, 예를 들면 이태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면 이태리 총사령관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자꾸 이제 일반 잘 모르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 전문가 나와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속임수를 자꾸 쓰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 재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유엔 총회 결의에서 둘 다 해체, 그러니까 공산 측과 서방 측 간이 동시 통과됐는데, 키신저 국무장관이 당시에 유엔연을 통해서 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엔사를 해체하는 대신에 그 역할을 맡는 것이 한미연합사를 창설을 한 겁니다. 78년 11월 달인데. 근데 이제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벌써 3년이 지나니까 이 해체가 좀 아까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한미연합사가 단순하게 한반도 차원에서 본다면은 유엔사령부가 한미연합사로 바뀌면 되는 거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증원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야, 그럼 한면 그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미연합상하고 그냥 또 별도로 유엔사 놔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유엔사 처리 문제인데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이제 평화체제가 평화협정에 체결되면은 유엔사가 해체돼야 되느냐 마냐 뭐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평화조약에 체결되더라도 예를 들면 주한미군은 꼭 철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물론 견해가 철수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이제 현재 민주당 정도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더라도 아니니까 한반도 평화조약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꼭 철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주둔하는 거지 정전협정에 따라서 주둔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따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전협정은 뭐냐면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전협정 마지막 그 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은 유엔사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식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의 사고고요. 지금 미국의 보수 강경파들은 또는 이제 그 국힘당 논리는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도 들어있지만 유엔사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유엔사가 스스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해체계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해체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엔사가 해체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 계속 문제 제기한 게 종전선언 채택하면은 유엔사가 어떻게 될 거냐. 한국 안보, 그러니까 동아시아 안보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사가 해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존 볼턴도 계속 반대했던 겁니다. 하노이 회담을 이제 반대했던 이유가 유엔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그 다음에 재활성화를 추진하는데 현재 과거에는 뭐냐면 유엔사라는 게 형식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제 장교들이 한 2명, 3명 파견돼서 한 20, 30명 정도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100명 넘게 정확한 숫자는 이제 물어봐도 그것도 보안이라고 해서 정확한 안 알려줘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100여 명 정도가 이 참모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 2~3명씩 파견됐던 16개국의 참전국의 그 장교들이 지금은 이제 한 4~5명 뭐 그 이상이 참전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전시증원군을 할 때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사 재활성화 핵심은 전력 제공국 장교들을 증파해가지고 전시 증원과 관련된 보직을 맡기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됐던 의혹이 뭐냐면 주한미군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데서 한국군을 유엔사 일원으로 넣었습니다. 한국군이 유엔사 일원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전작권 문제서부터 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은 호스트 네이션, 호스트 스테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군을 받아들인 나라지 우리가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유엔군의 일원이 돼버리면 전작권 문제에서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의료지원국에 불과했던 독일과 덴마크를 미국이 전력 제공국에 넣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온 거는 뭐냐면 독일, 덴마크, 일본이 참여된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단지 유엔사 후방기지 제공국가를 넘어서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엔군 일원이 된다는 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유엔사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부인했고 일본 정부는 우리는 요청 받은 적도 없어.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던 얘기고 유엔사 다국적 전투사령부 전환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문제는 지금 보수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군이 이제 재래식 전력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핵무력을 동원할 경우 과연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한국 장교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유엔 사령관이 다시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만약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군의 단독 남침이 아니라 중국 또 요번에 이제 북러 조약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들어올 경우
한미연합군을 한국의 그 사령관이 지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던시 증원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걸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더군다나 지금 뭐냐면 전작권을 한국군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이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합참의장은 지금 용산에 있고요. 한미연합사령관이 만약에 이제 그 한국군 장성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지금 평택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을 지휘하는 한국군 포스타하고 합참의장인 한국군 포스타가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현재 원래 약속된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일원화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과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인 군 전문가들도 그건 좀 문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언젠가 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넘겨줬다고 해놓고 반드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오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 집단 방위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한미일 간의 전 군사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제 여기까지 돼 있죠. 일본의 반도체 제재 때문에 일시 효력 정지시켰다가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완전 정상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요겁니다. 악사라고 하는 악사.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 한민국 국방장관하고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이 마지막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본의 방위상이 그건 좀 곤란한데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남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할을 인정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들어오겠지만 북한 지역은 한국 정부를 동의받을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건 한국의 주장일 뿐이고 국제적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투코리아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임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체결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북러 조약을 핑계로 해서 이걸 지금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양욱이라고 아산정치연구원의 이제 군사 전문가인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이거 우리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 뭐라 그러나 마중물을 놓고 딱 공을 던져놓고 지금 이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넘어가면 바로 이제 방위협정 일종의 안보조약 같은 걸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이 얘기가 여기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 외교 국방 2+2 회의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죠.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이제 한일 간의 안보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미국까지 들어오는 한미일 2+2 회의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한일 호혜 접근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RAA라고 일본 애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저거죠. 이른바 그 상호 주둔군 지휘협정이죠. 주둔군 지휘협정인데 이런 말을 못 쓰니까 얘네들이 호혜 접근 협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때 따른 어떤 법적 절차, 그 다음에 한국군이 일본 갈 때의 법적 절차 이런 건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이런 거를 이제 맺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은 이런 호혜 접근 협정을 영국하고 필리핀하고 현재 체결한 바가 있고요. 프랑스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고 호주하고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봤듯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8월 18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따라서 삼국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아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지금 항공모함이나 다 들어와 있죠. 현재 부산항에 조만간에 실시될 걸로 보는데 한미일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다영역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름이 뭐냐면 프리덤 엣지도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 실시되는데 첫 실시가 이제 금년에 6월 달에 실시 예정되어 있고 이미 미군 함정들, 항공모함은 현재 한반도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략경쟁 시대의 안미경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안미경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그 공급망을 봉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재, 반도체, 칩4 동맹을 맺어가지고, 칩4 동맹을 통해서 이른바 프렌들리 쇼링이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현재 14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중국의 어떤 그 자유무역에 견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저는 뭐 그전에는 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대무역의 26%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줄이는 것까지는 찬성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걸 위해서 남방 정책을 취했죠. 남방 정책의 언어는 뭡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을 취해서 남방 정책 핵심은 뭐냐면 중국 이외에 동남아와 인도로까지 무역을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을 낮추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아니라 아예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으로 들어갔거든요. 인태 전략은 사실은 경제 부분이 아니고 항해의 자유를 추구하는 안보 전략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현재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마저 필요하기 때문에 안미 경중이 이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더라도 경제는 세계로 확장해야 된다는 안미 경세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원 다원화 외교. 실제로 중국도 사실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 일본이 이제 센카쿠 일도 분쟁 당시에 그 일본 그 해상 자위대는 아니고 그 뭐야 그 해상 순시선을 들이받고 난리 피우니까 체포했어요. 선원이랑 체포하고 선박을 압류하고 선장을 구속시키니까 일본 그 누구야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금지를 내리는 바람에 일본이 이제 그 이른바 그 센카쿠 쇼크라고 하는데, 뭐 마치 그 스푸트니크 쇼크가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소련이 우주 발사에 성공해서 미국이 깜짝 놀란 것처럼 이 센카쿠 쇼크라고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이게 중국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히토류 문제나 여러 가지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뭐냐면 여러 차례 지금 벼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히토류나 이런 그 보유량이 나오는데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나라가 베트남, 브라질, 이게 뭐라고 썼나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뭐 하여튼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베트남의 푹 주석이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른바 경제안보, 자원외교의 다원화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쨌든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안미경제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자기주도 외교입니다. 자기주도 외교, 완전한 자주국방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북한 핵위협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삼축체제 플러스 원으로 커버하고, 적어도 회색지대 갈등에 대해서는 독재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구시의 자기주도 외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인데,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 첨예한 상태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다고 보고, 오히려 균형 외교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발 지정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간의 해상교통 안전보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중국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하고 또 중국 그 학자들하고 뭐 많이는 아닌데 몇 번 금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장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이 느끼고 있는 중국 리스크를 해결해 줘야 된다. 바로 해양 패권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만약에 그 리스크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한국은 지금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진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점진적으로 일본, 미국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단선이나 도련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방 전략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조차도 탈동조화를 얘기하고 있고, 탈동조화에서 벗어나서 탈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 러시아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사구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